네, 이번에 31장을 하겠습니다. 31장은 기름과 그리스입니다. 자, 기름과 그리스 자체가 약간 좀 구분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실제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좀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름. 뭐 가정하수나 산업폐기물에는 당연히 기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음식 요리하다 보면 항상 그렇죠. 설거지할 때 기름 때문에 고생하죠. 심지어는 어떤 뭐 탕이나 아니면 뭐 육수 같은 거 낼 때 기름을 많이 쓰면은 끝내는 나중에 그걸 갖다가 싱크대에 부어버리면 싱크대가 막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럴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여기 예를 보시면 뭐 폐수를 관을 통해서 버리면 이동할 때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저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하수도인데 이 하수도의直径이 얼마냐? 800mm, 80cm입니다. 뭐 이만큼 되네요. 80cm니까 이게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기름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뻥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곳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기름을 많이 흘려보내는 업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은 거는 이제 도살자 그런 것을 쓰는 돼지나 소 잡으면 몸에서 기름이 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름.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내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죠. 그죠?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기름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기름을 미리미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자마자 얘가 구체적으로 중류급 도사라는 것, 양과 소의 도살장에서 나오는 구체지방이 없는 필수. 이런 곳에서는 그리스성 물질, 보통은 이 기름하고 그리스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질, 광물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리스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고분자의 기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끝내 들어오지 않느냐? 아까 같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업체들은 기름이나 그리스를 회수하도록 애초에 너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너희 회사에서 나온 것은 너희가 스스로 조절해라, 처리해라 라고 하는 시스를 업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가정집에서 내가 설거지하면서 기름 나가는 걸 갖다 막을 수가 없죠. 그죠? 모든 가정집에 농어촌 이런 곳에 이런 처리 시설을 의무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름과 그리스를 버리는 업체의 경우에는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도록 의무화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반 업소나 가정에서는 기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그러죠. 프라이팬 같은 것을 뭐 기름으로 막 써서 달걀 후라이하고 볶고 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다 식용유란다 세제를 부어가지고 막 닦아냈는데 요즘에는 그냥 페이퍼 타월로 기름을 쓱쓱 문질러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훨씬 더 간단한 겁니다. 기름이 싱크대로 들어가서 폐수 처리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를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죠.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뭐 가정이나 조그만 업체에서 나온 기름이 끝내는 어디로 가느냐면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폐수 처리장에 들어가면 또다시 그 안에서 별 수 없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이런 것들 스컴이라는 겁니다. 스컴 1차 침전조의 스컴인데 이거 뭐 그림 보시면 알겠죠. 그죠? 보통은 저기에서 1차 어떤 유입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큰 찌꺼기 들은 뭐 필터나 어떤 망을 통해서 큰 찌꺼기들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들어오면은 끝내는 무거운 것들은 침전되어져서 침전조에 깔아앉아서 슬러지가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름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밀도가 작습니다. 물보다 가볍죠. 그죠? 이렇게 위에 떠있게 됩니다. 스컴.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겠죠? 오면은 이 물속에 있는 것 중에서 무거운 것은 깔아앉게 또 기름이나 그리스 같이 가벼운 것들은 뜨게 해가지고 이것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뜰 거 뜨고 깔아앉을 거 깔아앉고 나머지 물들은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이것들을 이 물속에 있는 여러 뭐 유기물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생물학적 필수 처리로 가가지고 분해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위에 뜨는 게 스컴입니다. 이렇게 스컴을 일으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본문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차 침전도에서는 스컴으로 위에 뜨고 기름은 밑에 깔아앉아 있는 고용물, 슬러지와 함께 처리를 합니다. 그럼 슬러지 소화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슬러지 소화조에서도 기름 부분에서는 끝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뜨면 그것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수종말 처리제나 또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침전조가 있고 그런데 뭔가 저 위에 보면은 큰 원형 수조에서 뭔가 위에서 계속 지나가면서 뭔가를 끓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럼 보면 그들은 다 스컴을 분리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아까 그림을 보면은 꼭 그냥 그 입자들은 깔아앉아서 슬러지를 형성하고 기름이나 그리스는 위에 떠가지고 스컴을 형성하고 그래서 다 제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단계인 2차 처리, 무슨 처리 하다 보면 끝내는 제일 끝에 보면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는 이 그리스가 위에 떠가지고 보형하게 돼요. 이게 바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곳인데 여기 보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볼 딱 되어 있죠. 저 끝에 보면 여기에 기름이 둥둥둥 떠 있어요. 또다시 그죠?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면 기름기 있는 게 그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흡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식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도 호흡을 해야 되죠. 그렇죠?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또 이겁니다. 승박 운항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그냥 사고에 의해서 기름이 유출되어졌다. 그럴 때 그런 기름은 뭐 어류나 포유류, 물새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물새 같은 경우는 뭐 날아다니는 새인데 왜 뭐 기름에 영향을 받느냐? 이건 내가 잉크를 잘못했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뭐 기름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새들은 뭐 날아다닐 수도 없고 일단 그죠? 그다음에 또 일단 체온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새들은 체온 저하로 죽게 됩니다. 웬만한 새들은 뭐 추운 겨울날 호수 위에 떠 있거나 바다 위에 가만히 있어도 얼어 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에 공기층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오리틀 파커 알죠, 그죠? 그게 뭡니까? 오리틀 파커, 오리틀 요만큼만 있어도 얼마나 나타나는 거죠? 이 새들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틈틈에 기름이 싹 들어가면은 체온 유지가 안 됩니다. 공기층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새들이 체온 저하로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아무튼 해양에 유출된 기름이나 그리스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기름을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여러 군데 하수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폐수 트레이딩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자연 환경에 유출되어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기름을 제거해야 되고 또한 기름을 얼마나 제거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기름은 이러한 시료 속에 물이나 슬러지 이렇게 이런 시료 속에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을 하는데 제일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은 추출 용매, 추출한 액체로는 헥센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예전에는 사실 이것도 많이 썼습니다. CFC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옛날에 냉매를 많이 썼습니다. 자동차 에어컨, 프레온 가스 그런 거죠. 이게 CFC입니다. 클로로플로로카본. 그러니까는 염화불소, 염화불화탄소, 이렇게 염소와 탄소, 불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염소가 3개, 트리플로로, 에탄, 탄소 그 이름은 에탄이죠, 그죠? 이 불소의 위치에 따라서 번호가 이렇게 다르게 매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고 이걸 쓰는데 끝내는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원소는
성층분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더라. 오존층 파괴한 게 몇 가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CFC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끝내는 지금은 핵센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핵센 추출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분석 방법입니다. 물과 필수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료가 앞에 보면은 분석 방법 그러면 항상 앞에 수법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물일 때, 뭐 폐수일 때, 혹은 슬러지일 때,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물과 폐수. 저 밑에 보면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과 필수. 일단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 속에 있는 기름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일단 가장 필수에는 뭐가 있느냐면 유지, 왁스, 지방산 등 기름 및 그리스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자, 여기 또 기름 및 그리스 있죠. 그래서 정의가 있습니다. 기름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도 죄송합니다. 분자량도 낮은 분자량부터 높은 분자량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 그리스는 분자량이 다 높습니다. 높은 분자량으로 되어 있고 주로 동물성, 식물성 글리세린부터 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자, 어쨌든 형태는 비슷합니다. 형태 밑에 있는 것처럼. 자, 물 속에 있는 지방산들 이렇게 탄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 탄소가 17개, 수소가 37개. 그죠? 그 다음 COO가 있고 여기 뒤에 H가 붙어 있으니 그게 지방산인데, H가 헬이 되면서 끝내는 물 속에 녹아있는 칼슘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이것은 끝내는 아까 말한 핵세인에 추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출하려면 추출을 해야지 물 속에 있는 것을 유기용매를 넣어서 추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 추출되어진 이 기름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 물에 있는 기름을 바로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는 여기 있는 말대로 염산을 넣어서, 염산을 넣으면 당연하게 수소가 나오겠죠, 그죠? 100% 해결되니까 이 수소가 이 지방산하고 결합을 해야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유리지방산. 이 지방산이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고 바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핵센인에 녹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핵센인으로 이것은 추출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 앞에 보면은 질산이나 인산 이런 거 할 때 보면 조건을 갖다가 산성 조건 혹은 알칼리 조건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성 조건 혹은 어떤 특정 알칼리 조건을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뭔가랑 결합하기 쉽도록, 그 다음에 뭔가에 녹기 쉽도록 하는 그 정처리라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염산을 넣어서 pH를 낮춰주면은 이 수소가 이것과 결합을 해서 끝내는 유리지방산이 되고, 이 유리지방산은 핵센인에 녹아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핵센으로 추출한다. 일단 핵센으로 추출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분수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핵센으로 추출한다는 말 자체가 분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물이 있고 물 혹은 폐수가 있는데 이 폐수 속에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출한다는 말은 뭐냐? 여기다가 핵산을 넣고 막 흔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지방산은 끝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산 수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지방산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 유리지방산은 물보다는 핵센인과 같은 유기용매에 훨씬 더 잘 녹아요. 그래서 이걸 흔들어주면은 이 유리지방산이 물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물은 버리고 위에 있는 핵산만 받으면 이 핵산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핵산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름 및 그리스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초기추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핵산을 갖다가 끓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휙 조금만 더 해라면 핵산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직 핵산을 많이 접하지 못했었는데 핵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가 손에 덩쳐서 한번 슉 비비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알코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마 손소독제 있죠? 거기도 안 보면 알코올이나 그런 성분이 있을 거예요. 손에 하면은 딱 펼치면 끈적끈적한데 조금만 들면 다 날아가요. 이 핵산이 바로 이렇게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조금만 온도 가열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게 기름하고 그리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농도가 높다. 그러면 무게 측정입니다. 자, 앞에 보면 그냥 증발시켜서 잔류물에 무게를 잰다.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게 무게 측정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 재는 거. 혹은 무게를 재기에는 농도가 너무 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빛을 좋아서 그 빛 중에서도 이러한 고분자 화물들은 빛의 수점에는 적외선 같은 것점에는 분자의 진동, 분자의 회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외선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측정합니다. 분배 적외선법. 세 번째, 여기 보면 이 말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은 핵세인 추출을 하는데 이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다. 초기 산화, 여가 단계 이걸 해가지고 시간이 되겠다. 이걸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앞에도 보면은 네 번째 표준법은 뭐냐? 석유화학 제품의 탄화수소를 보다 선택적으로 측정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재는 것은 기름 양이 얼마일까? 를 쟀는데 이제는 기름이나 그리스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는 화합물이 수백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배 니코틴 보통 우선 니코틴 탈을 하면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죠? 근데 사실은 담배 속에는 그런 화학 성분이 몇 개 있습니까?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은 기름 그리스 양이 아니고 기름 그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화합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1번 화합물, 2번 화합물, 100번 화합물, 201번 화합물, 333번 화합물 이런 여러 가지 화합물들의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에 오시면은 이러한 소리가 됩니다.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이 화합물이 얼마만큼 있다, 어떤 화합물이 있다 없다, 정성 분석도 하고 정량 분석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탄화수소 측정법이라고 한다. 자, 이럴 때는 실리카겔을 추가해가지고 지방을 제거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러한 물질들은 기름과 그리스 중에서도 특정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특정 오염 물질.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오염 물질 중에서도 뭐 벤조에이 파이레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름의 그 석유에 있는 성분 중에서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벤조에이 파이레. 벤젠 링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 화물인데 이것은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끝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물질을 재는데 방해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속에. 특히 어떤 방해물질이냐? 가장 일반적인 지방산. 앞에는 보면은 유리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런 걸 잴 때는 이런 지방산이 방해물질도 돼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총 기름, 총 그리스를 재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특정 오염물질을 재기 위해서는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방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실리카겔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는 김 이런 김을 사면은 김 속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죠, 그죠? 항상 습기 제거제. 한국말로는 습기 제거제인데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거 일본어로 적혀 있네. 보통 보면 실리카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김 안에 이 안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 속에도 당연히 수분이 있죠, 그죠?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 습도에 의해서 이 김이 수분을 흡수하면 눅눅히 돼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이 이 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리카겔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 속에 있는 수분들이 여기에 다 흡수해요. 근데 실리카겔은 공기 속에 있는 수분만 흡수한 게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방산까지도 흡수를 해요. 다행히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해물질 제거할 때 저런 물질을 쓰게 된다. 자, 이것은 속수의 추출기입니다. 속수의 추출기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실제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끝에 보입니까? 여기에 시료는 여기 있습니다. 시료. 이게 뭐 슬러지라든지 이런 걸 넣습니다. 넣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핵산을 넣습니다. 넣고 여기가 핫플레이트예요. 온도를 높입니다.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핵산은 어떻게 될까요? 핵산은 사실은 온도를 높이지 않고 그냥 일반 공기 중에서도 후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다 온도를 가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휘발이 되겠죠. 휘발이 돼가지고 여기 막혀 있습니다.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옆으로 해서 휘발돼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냉각관 바깥으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어찌 되느냐? 핵산이 증발하다가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날아가다가 어찌 됩니까? 핵산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입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핵산이 밑에 막 차입니다. 이렇게 차이면서 시료 속에 있는 기름과 그리스를 추출을 하는데 이까지 차면은 끝내는 핵산이 밑으로 쭈르륵 빠지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핵산 플러스 기름, 그리스 또 가열됩니다. 그럼 이 정도 가열해가지고는 핵산은 증발되는데 기름과 그리스는 이 온도에서 증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온도 조절을 적절히 하면은 핵산은 계속 증발하고 깔아앉고 하면서 이 시료 속에 있는 기름과 그리스를 추출하고 그러면 추출되어진 기름과 그리스는 여기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료 속에 있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안에 있는 기름과 그리스가 다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알았죠? 이런 장치를 속실랩 추출기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우리가 기름과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오염물질 추출할 때는 이 장치를 씁니다. 저희 시험실에 와보면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러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슬러지.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이 속수의 추출기에다가 이 슬러지를 넣고 실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탈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슬러지, 여기다가 보면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슬러지를 넣으면은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90%가 물입니다. 90%가 물이고 10% 정도만 고용물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슬러지를 여기 넣고 핵산을 여기 넣고 가열을 하면은 끝내는 이렇게 증발되어졌다가 냉각되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막 찰 겁니다. 차서 다시 또 끝내는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핵산이 증발되어져서 이 슬러지에 가면은 이 슬러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죠. 그러면 물하고 핵산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형물 속에 있는 기름이나 그리스가 제대로 추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기 이전에는 꼭 이 안에 속실이 추출기 안에다가 시료를 넣을 때에는 탈수를 시켜야 돼요. 물을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흡수제를 넣어줍니다. 그 흡수제가 뭐냐? 여기 있는 거 마그네슘 설페이트 혹은 소듐 설페이트 이런 걸 넣어주면 이 사람들은 물을 엄청나게 잘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주면은 나중에 물을 흡수해가지고 7H2 또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한 분자가 물을 무려 7분자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황산 마그네슘 이만큼 넣으면 물을 이따만큼, 그죠? 그러니까 흡수제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뭐 예를 들어 여성 생리대라든지 아니면 아기 기저귀 이런 것들은 양은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벼운데 흡수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슬러지에 있는 상당한 양의 물을 흡수하는 물질을 약품으로 이제 탈수시켜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속수제 추출기를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기름과 그리스를 추출한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및 그리스의 자료 용도. 자, 당연하죠. 뭐 보기 싫으니까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1차 침전조. 1차 침전조에서 침전물은 슬러지로, 기름과 그리스는 스펌으로 위에 뜨죠, 그죠? 그래서 들어올 때 유입수에서의 기름과 그리스의 양, 나갈 때 방울수에서의 기름과 그리스의 양을 재면은 1차 침전조에서의 효율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런데 효율이 높지가 않다. 2차 침전조에서도 또다시 기름도 제거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현기성 소화에서 얼마나 기름이 많이 제거되어지는지, 스크린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슬러지에서의 기름과 그리스 함량은 비료로서의 이용이 적합한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과 그리스가 많다는 말은 유기탄소가 많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너무 작으면 비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되어 있고요. 산성화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책을 갖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식 31-1입니다. 이것은 식 31-1. 여기를 보시면 이 앞뒤에 보시면 본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고 핵사인이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을 넣어서, 염산을 넣어서 그것을 유리지방산, 일단 H가 결합되어져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핵사인이 추출이 잘 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핵사인을 추출한다. 여기까지입니다. 32장 휴가생산에 대해서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